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청와대 핵심 비서관이나 뭐 국가 서열 최상위권에 있는 엘리트 관료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이 공식 브리핑 자리에 딱 나와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헉, 진짜요? 네. 그러면서 차라리 저잣거리에 굴러다니는 별자리 점성술책이 훨씬 더 훌륭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와, 현대사회에서도 그런 발언을 하면 당장 뭐 뉴스 일면을 장식하는 건 물론이고 커리어가 산산조각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완전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가장 엄격했다고 하는 유교사회, 그 15세기 조선의 한복판에서 이것과 똑같은 짓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단순한 커리어의 붕괴를 넘어서 문자 그대로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엄청 아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원래 유교 하나로 돌아가잖아요. 네, 조선은 유교라는 그 견고하고 단일한 이데올로기 하나로 설계된 거대한 시스템이었으니까요. 그 심장부에서 다른 신념을 외친다는 건 그냥 일탈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반역으로 읽히기 십상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주 이성적인 커리어나 사회적 논리, 뭐 이런 것들과 내면 깊은 곳에서 당신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감성이나 영적인 끌림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순간들 말이죠. 네, 누구나 그런 딜레마를 겪죠.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는 바로 이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의 전혀 다른 두 세계,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 사이를 아주 완벽하게 줄타기하면서 살아남았던 한 매력적인 지식인의 머릿속을 해킹해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들은 그 질감부터가 무척 다채롭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죠? 굉장히 건조하고 파편적인 조선 왕조실록의 정치적 기록들부터 시작해서요. 당대 최고의 예술품이자 아주 몽환적인 분위기를 뿜어내는 거대한 산수화, 몽유도원도 아시죠? 교과서에서 봤던 그 그림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은밀한 향연기 속에서 두 천재가 나눈 깊은 철학적 대화로까지 아주 촘촘하게 엮어볼 예정입니다. 진짜 기대되네요. 이 탐구가 그냥 뭐 먼지 쌓인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보와 이데올로기의 홍수 속에서 복잡한 내면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당신에게 아주 강력하고 실용적인 마인드 컨트롤의 단서를 제공할 겁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죠. 자, 그럼 15세기 조선으로 곧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의 주인공 김수원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김수온. 1410년에 태어난 이 남자의 공식 스펙을 보면 그냥 숨막히는 엘리트 그 자체예요. 조선시대 과거 시험 중에서도 가장 뚫기 어렵다는 10년 문과,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열리는 정통 국가고시에 급제합니다. 엄청난 수재였네요. 그렇죠. 게다가 외교 문서를 전담하는 승무원의 교리를 거쳐서 최고의 관직인 좌리공신까지 올라갑니다. 겉모습만 딱 보면 정말 뼈대 깊은 유학자의 전형적인 성공 서사잖아요. 네네, 완벽하죠. 하지만 실록에 기록된 그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약간 시스템 내부에 반역자가 따로 없습니다. 김수원은 최고의 관료이면서도 불교의 능엄경이 유교의 핵심 경전인 중용보다 훨씬 차원 높은 진리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거든요. 아니, 국가의 핵심 관료가 국가 이념을 완전 부정하는 발언을 대놓고 한 거잖아요. 그니까요. 심지어 누군가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삶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도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보통은 유교 국가니까 뭐 조상님 곁으로 간다거나 사당 이야기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는 유교적인 조상 숭배 같은 건 싹 무시하고 불교 우주관에서 말하는 지옥을 둘러싼 거대한 철로 된 산, 즉 철위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와, 미치겠네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의 대통령이 취임식 때 성경의 손을 얹는 대신에 저는 SF 소설의 외계 우주관을 맹신합니다. 이렇게 선서하는 꼴 아닙니까? 하하, 정확한 비유네요. 근데 잠깐만요. 아무리 뛰어난 엘리트라도 이 정도로 대놓고 이단을 찬양했는데 시스템이 그를 가만두었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엄청난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1448년에 유상해라는 인물을 비롯한 유학자들이 김수운과 그의 형인 승려 신미를 아주 요망한 자들이라고 탄핵하는 상소를 막 올립니다. 형이 신임이었군요. 네, 그래서 유학의 혜택을 다 받아 출세해놓고 이단을 돕는 박쥐 같은 놈이다. 이런 비난이었죠. 이건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생명, 어쩌면 물리적 생명까지 끝낼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아니 근데 목이 안 날아갔잖아요.
왕들이 그를 특별히 감싸고둔 이유, 그 숨겨진 기제가 대체 뭡니까?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국가라는 시스템이 그의 압도적인 실무 능력을 너무나 간절히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 일을 너무 잘해서요? 맞아요. 그는 무려 365권에 달하는 방대한 동양의학 백과사전, 의방유취 편찬을 총괄할 정도로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조율하는 천재적인 실무자였거든요. 와, 365권이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게다가 명나라 사신 진감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도 김수원이 지은 시와 그 외교 문장력이 대륙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대체 불가 인력이었던 거죠. 그래도 유학자들의 반발이 심했을 텐데 그 이념의 칼날을 어떻게 피한 거니까? 그가 살아남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논리를 무기로 현실 정치를 어떻게 해킹했는지 보여주는 사료영웅기라는 글에 숨어 있습니다. 아,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진짜 무릎을 쳤습니다. 그 세종대왕 시절에 왕실 내불당, 그러니까 궁궐 안에 있는 불교 예배당에서 부처의 사리가 나타난 기적을 기록한 글이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왕이 드디어 노망이 나서 불교에 미쳤다 이러면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공격하기 딱 좋은 왕실 최악의 피할 위기 상황이었죠. 이걸 김수원이 도대체 어떻게 수습한 겁니까?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김수원은 이데올로기의 맹점을 찌르는 기가 막힌 논리를 펼칩니다. 그는 부처의 사리가 빛을 내는 물리적인 현상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고 먼저 선언을 해요. 그럼 뭐가 기적이라는 거죠? 대신에 요순임금과 같은 위대한 성군이신 세종대왕의 덕향, 즉 그 숭고한 덕의 향기가 하늘에 닿아서 천년만년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물리적 현상으로 발현된 것이야말로 진짜 상사로운 기적이다. 이렇게 칭송해버리죠. 와, 논리의 스핀이 진짜 예술이네요. 불교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유교에서 가장 숭상하는 왕의 덕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완벽하게 포장을 해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유교의 언어로 불교를 코딩한 거죠.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그 불교 행사를 비판하려면 세종의 덕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완전 외통수에 빠져버리는 거고요.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이렇게 철벽처럼 방어해주는 신하를 어떻게 내치겠습니까? 그렇죠. 유교의 문법으로 불교를 방어하는 이중 플레이의 극치였습니다. 근데 김수원이라는 인물을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건요. 그가 단지 펜때만 굴리면서 말장난을 하는 그런 처세술의 달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 또 다른 면모가 있나요? 네, 그는 자신의 철학을 국가의 예산을 움직이는 아주 파격적인 행동으로 폭발시켰거든요. 아, 맞다. 문종이 즉위하던 해에 일어난 사건 말이죠. 돌아가신 아버지 세종을 위한 불교식 진혼제인 수륙제가 열렸을 때 벌어진 일. 이게 진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날것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 사건이 정말 하이라이트 중 하나죠. 당시에 행사장 밖에 평민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눠주는 공양자리가 마련됐는데 그 소문을 듣고 수천 명의 거린과 굶주린 백성들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당연히 준비한 음식이 턱없이 부족해졌겠죠. 그러니까요. 행사 담당자가 패닉에 빠져서 아니 이 수많은 노인과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 음식을 주겠습니까? 끊어야 합니다. 이렇게 난색을 표합니다. 근데 그때 김수원이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치는 장면이 진짜 압권입니다. 뭐라고 했죠? 선왕을 위한 일인데 국가 재산을 다 써서 바닥을 낸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체 무엇이 아까워서 이들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주지 않겠는가? 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당대의 그 점잖은 유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김수원이 국가 예산을 탕진해서 유교의 근본인 오경을 흔적도 없이 파괴하려 한다. 이렇게 맹렬히 조롱했습니다. 오경이 왜요? 오경은 국가의 질서와 재정을 유지하는 절대적인 텍스트였으니까요. 그걸 파괴한다는 건 나라의 근간을 흔든다는 뜻이었죠. 이 상황을 현대의 감각으로 살짝 번역해 볼까요? 국방부 예산이나 국가의 뼈대가 되는 핵심 인프라 예산을 다루는 최고위 관료가 법망의 빈틈을 이용해서 자기 맘대로 엄청난 규모의 보편적 복지나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돌려버린 격이잖아요. 네, 그 비유가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체제 수호자들 입장에서는 완전 밑을 도르시죠.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려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행위였던 건 분명하네요.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김수원의 천재성은요. 그가 사용한 명분의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돌아가신 선왕을 위한
극진한 효와 충이라는 당대 그 어떤 유학자도 감히 반박할 수 없는 절대 방패를 딱 내세웠습니다. 아, 세종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요? 네. 하지만 그 방패 뒤에서 그가 실제로 집행한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무조건적으로 먹여 살리겠다는 철저하고 급진적인 불교의 평등한 자비였습니다. 유교라는 시스템의 규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오히려 그 규칙을 무기 삼아서 자신의 불교적 신념을 현실에 구현해낸 진정한 해커였네요. 맞습니다. 김수원이 남긴 말 중에 유교는 나라를 세우고 불교는 사람 안에 무너짐을 붙든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와, 문장이 너무 아름답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한가한 철학자의 관념이 아니라 피 끓는 행동 철학이었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우리는 흔히 현실과 타협하느라 신념을 속으로만 삼키고 살잖아요. 근데 김수호는 시스템 한가운데서 두 가치를 쾅 충돌시키며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사람의 내면, 그 진짜 머릿속 풍경은 어땠을까요? 그 복잡하고 은밀한 내면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엿보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시공간으로 이동해 보려 합니다. 바로 한밤중에 철학적 대화가 펼쳐진 안평대군의 서재입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당신, 머릿속으로 거대한 스크린을 하나 띄워보십시오. 짙은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고요한 밤입니다. 당신의 눈앞에 안평대군의 유명한 산수와 몽유도원도가 쫙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네, 상상이 되네요. 이 그림의 구도가 아주 극단적이거든요. 왼편에는 막 험준하고 날카로운 바위산들이 짓누르듯이 서 있어요. 이건 현실의 척박함, 왕실의 무거운 혈맥, 그리고 피 튀기는 정치판을 상징하죠. 반면에 그림의 오른편으로 시선을 딱 옮기면요. 짙은 안개 속에서 천천히 복사꽃이 만발한 몽환적인 이상향, 즉 도원이 열립니다. 네네. 이때 안평대군이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려요. 꿈에서는 저 길을 건널 때 발밑소리가 없었어. 땅이 아니라 마음 위를 걷는 듯하였소. 정말 시적인 표현이네요. 그때 옅은 자색 도포를 입은 김수원이 그림 앞으로 다가옵니다. 김수호는 그 오른편에 안개 낀 계곡, 즉 현실과 이상향이 만나는 그 틈을 가리키면서 아주 놀라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곳은 도연명이 말한 환상 속의 도원이면서 동시에 선방의 문 앞, 즉 깨달음의 틈입니다. 라고요? 깨달음의 틈이요. 네. 속세의 좁은 길을 지나서 그 틈이 열리는 순간 무한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불교 선종의 공간적 통찰을 던진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 하나 짚고 가야겠습니다. 김수원의 직업병.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말이죠. 아까 이 사람 외교 문서를 다루는 승문원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네, 최고급 외교 관료죠. 명나라 황제에게 보내는 문서 한 줄, 단어 하나에 국가의 명운이 오가는 것에서 평생 글을 만진 사람입니다. 그런 치밀한 전략가가 다음 왕자를 노릴 수도 있는 거물급 정치인인 안평대군의 꿈을 해석한다. 이거 절대 한가로운 예술 평론이 아니었을 겁니다. 맞아요. 엄청나게 예리하고 위험한 정치적 긴장감이 깔려있지 않았을까요? 그 맥락을 딱 보면 김수원의 해석이 얼마나 치밀한 텍스트 분석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안평대군의 꿈조차도 외교 문서를 해독하듯이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거든요. 그가 이 그림에 바친 찬시의 첫 구절을 보면 보라색 귀담봉왕 휘장펄럭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 보라색 봉황 휘장이면 왕실, 그러니까 궁궐 안을 의미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안평대군이 꿈꾸는 이상향, 저 화려한 도원은 궁궐 밖에 존재하지만 그곳을 그토록 열렬히 그리워하는 그 욕망의 뿌리는 결국 권력의 중심인 궁궐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꿰뚫어 본 겁니다. 와, 당신의 현실 도피 욕구도 결국 당신의 정치적 야망에서 비롯된 거다. 이걸 돌려서 말한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안평대군이 그림을 뚫어져라 보면서 공중 비어 있음이라 불가에서는 이 공을 대체 어떻게 읽소? 이렇게 묻자 김수원이 대답합니다. 오, 뭐라고 대답했죠? 비어 있다는 것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라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철저한 훈련을 받은 유학자의 입에서 모든 집착을 끊어내는 선종의 가장 깊은 지혜가 흘러나온 순간이네요. 네, 이 대화가 정말 예술이죠. 이 대화가 깊어지면서 저는 이 탐구의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반전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당장 스마트폰으로 몽유도원도를 검색해서 보신다면 10중 8구 당신의 시선은 화사하게 피어난 핑크빛 복숭아꽃에 뺏길 겁니다.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우니까요. 누구나 꽃에 먼저 눈이 가죠. 그런데 안평대군이 어디가 먼저 보이요? 이렇게 묻자 김수호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물이다. 아, 물이요? 네,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그 좁고 어두운 바위 틈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를 보라고 말해요. 이 대답 속에 정말 불교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김수호는 이렇게 덧붙이거든요. 꽃은 눈을 머물게 하지만 물은 마음을 옮깁니다. 와, 꽃은 눈을 머물게 하지만 물은 마음을 옮긴다. 네, 불교에는 피안, 즉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철학이 있습니다. 만기한 꽃은 우리를 유혹하고 집착하게 만들잖아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소유하고 싶게 하죠. 화려한 커리어, 돈, 명예 같은 현실의 성취들이 바로 이 꽃입니다. 아, 내가 집착하는 것들이 결국 꽃이군요? 하지만 물은 다릅니다.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며 고통과 번뇌로 가득한 현실 정치라는 이쪽 언덕에서 깨달음이라는 저쪽 언덕으로 우리의 마음을 실어 나릅니다. 남들은 다 눈앞에 화려한 꽃과 성공에 취해 있는데 김수호는 그 화려함이 오히려 나를 가두는 함정임을 간파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흐르는 그 물을 봐야만 그 지옥 같은 현실의 바위산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본 거고요. 이 통찰이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도 엄청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당신은 지금 화려한 꽃에 시선을 뺏겨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불안해하고 있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흐름, 그 물을 타고 다음 단계로 유연하게 넘어가고 있나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안평대군이 도원과 불국토의 차이를 묻는 대목도 참 인상적입니다. 김수호는 형인 신미대사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해요. 이름이 사라지는 자리에서 비로소 본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름이 사라지는 자리요? 네, 도원이 단순히 세상을 피해 숨어드는 도피처라면요. 불국토는 마음 그 자체가 집착의 언덕을 건너가 버린 완벽한 자유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유학자의 책임각으로 현실의 좁은 문을 넘어갔다가 선사의 숨결을 묻혀 돌아온 두 세계의 경계선. 이 두 천재의 대화는 예술을 빙자한 삶의 고뇌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해킹 매뉴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빛이 몽유도 원도의 복사꽃 끝에 닿으면서 이 은밀한 대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해본 김수원. 그는 결코 이중인격자나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전혀 아니죠. 그는 유교라는 단단한 뼈대, 즉 현실에 대한 책임감과 치밀한 외교적 수완 위에 불교라는 살, 영혼의 구원과 굶주린 자들을 향한 급진적인 자비를 완벽하게 융합해낸 지식의 마스터였습니다. 맞아요. 그가 남긴 묵직한 한마디가 또 있죠. 돌아갈 길을 아는 사람만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돌아갈 길을 아는 사람만 오래 머무를 수 있다. 네, 그 피 튀기는 조선의 정치판에서 그토록 오래 그리고 강력하게 버틸 수 있었던 건 그가 언제든 자신의 마음을 피신시킬 저쪽 언덕, 내면의 안식처를 아주 명확히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15세기의 이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당신의 일상과 강렬하게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그렇죠. 매일 쏟아지는 이메일, 타인의 기대, 당장 처리해야 할 압박들. 당신은 지금 몽유도원도의 왼편에 솟아있는 그 험준하고 숨막히는 산들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 답답한 현실의 산을 뚫고 당신의 마음을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게 해줄 당신만의 오른편의 틈, 그 은밀한 물길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안평대군은 김수원과의 그 깊은 대화 끝에 새벽빛을 보면서 자신이 꾼 꿈이 혹시 아직 한 번도 읽히지 않은 경전의 첫 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합니다. 네, 저도 또 그러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당신이 진짜 해독해야 할 가장 심오한 진리는 외부의 그 어떤 화려한 내비게이션에도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요란한 알람 소리에 놀라 서둘러 깨어나면서 당신이 아주 바쁘게 지워버린 그 이름 없는 꿈속에 당신을 건너가게 할 진짜 물길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